자, 생물은 여기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개체 유지, 종족 유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묶어서 자, 생명활동이라는 거야, 생명활동. 그래서 생물은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야, 이거 생명활동하고 있네? 그건 생물이고 생명활동을 안 하네? 그러면 이제 그게 비생물, 무생물이 되겠지. 그럼 이제 생명활동에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파트로 자, 내용은 되게 많아. 되게 많지만 크게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누죠. 하나는 개체 유지. 자, 개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생명체 각각을 개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도 개체고 나도 개체가 되는 거야. 자, 사람이라는 그 인류라는 종에서 우리는 각각의 개체가 되고, 알지? 근데 이 개체들이 이제 모여.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이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불러? 개체군이라고 그래. 개체군. 그래서 첫 번째 생물의 특징은 크게 보면은 개체를 유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명활동이 있을까? 이런 거지. 그래서 먼저 개체 유지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 구조야. 자,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 알겠지? 그래서 세포로 구성이 돼 있고 물질 대사라고 해야 돼. 물질 대사. 그래서 물질 대사는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물질을 분해하거나 물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대사에서 목표는 크게 두 개. 물질을 만들거나 분해하는 것들, 특히 이제 물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고요. 자, 분해하는 목적은 주로 자, 그 물질을 이용하기 위한 원료를 얻는다든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생명활동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자, 그 에너지를 얻는 생산하는 과정.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 자,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과정. 그러니까 세포를 만들어야 돼. 그럼 세포라는 물질이, 세포는 여러 가지 뭐 단백질이 이제 주로 많이 있고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고 세포막에는 인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러한 물질을 만드는 것도 물질 대사고.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어떻게 여러 가지 소화 요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잖아요.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되고 특히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야. 세포.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묶어서 물질 대사라고 해. 알겠지? 그리고 자,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내가 보잖아요. 그럼 내 눈으로 어떻게 돼? 가시광선의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시각을 결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을 보존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감각기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 자극을 이제 전달해야죠. 어디로? 우리 중추신경. 그래서 뇌와 척수로 전달하는 과정. 그래서 전달하면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떻게 돼? 우리 몸의 운동기관에다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이 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몸에서 반응을 해라.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하는 반응도 있고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도 있어.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의식적인 반응 또는 무의식적인 반응. 그래서 무의식적인 반응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사 반응이 있겠지. 그치?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자, 항상성이라는 거는 그 개체의 몸의 상태를 늘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자, 밖에 추워. 한파가 왔어. 영하 막 10도, 20도 막 이렇게 됐어. 그럼 나가면 어떻게 해? 추우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거야. 자, 그럼 더워. 그럼 체온이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우리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올라간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체온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거야.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몸의 상태, 어떤 개체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작용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에서는 바로 이제 신경계와 그 다음에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자, 이러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발생과 생장. 자, 이거 뭐냐면 어떤 개체가 그가 이제 그거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들, 딸이든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엄마 아빠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생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정란이 되면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 분열을 통해 자, 태아가 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발생이라고 해. 알겠지? 발생. 그리고 생장. 자, 우리가 성장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생장이라는 표현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 사람한테 성장이라는 표현을 써. 자, 생장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생물들한테 생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글을 쓰는데,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세포 수를 늘려서 어떤 개체의 자, 크기를 크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한 개체의 크기가 이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 수를 일정히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 수를 늘려서 개체 크게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체세포 분열이다. 우리 이거는 중2 때, 중3 때 많이 배웠던 거고, 통합에서는 이제 그 나머지 내용도 배웠겠지. 그래서 개체 유지, 생명의 특징 중에 첫 번째 개체 유지. 그래서 개체 유지는 세포,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발생과 생장. 이것이 개체를 유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생명 활동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종족 유지야. 종족 유지.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생명 활동이라고 그래. 종족. 그러니까 인류라는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손을 만들어야 되지. 그럼 자손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 생시, 즉 뭐야? 감수 분열을 통해서 자, 감수 분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유성생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는 보통 유성생식을 해. 그 다음에 자신과 똑같은 것을 복제를 해가지고서 똑같은 놈을 또 만들어요. 이것은 단세포 생명체가 많이 하는 자, 무성생식. 물론 이제 식물 같은 경우도 무성생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유성생식일까 무성생식일까? 무성생식이야. 무성생식. 그래서 모든 바나나의 유전자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유성생식은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가 섞여 있잖아. 그래서 그 자손의 유전자, 후손의 유전자는 그 부모 세대의 유전자에서 섞였기 때문에 또 다른 유전자의 배열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유성생식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부모의 유전자들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바로 유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은 바로 누가 전달되냐면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과정이 유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원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뭐다? 사람의 유전. 여기가 극킬러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 그래서 생원 같은 수능 공부할 때 이 사람의 유전 문제는 아예 버리는 거야. 막 그렇게 많이 얘기해. 너무 왜냐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근데 이제 추세가 이제 조금은 이제 쉽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배양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 킬러 문제 안 내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 파트 내신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유전 파트 요건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보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적응하고 진화라는 거야. 적응하고 진화. 자, 이거 어떤 환경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제 똑같은 여우라 하더라도 극지방에 있는 그치, 북극 여우가 있고요. 자,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온대 여우가 있고요. 사막 지방에 살고 있는 사막 여우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여우라는 생물종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지. 그럼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의 개체가 살아남아. 그게 뭐다? 자연선택. 그래서 우리 통합에서 배웠던 자연선택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 형질의 변화가 되면서 진화, 새로운 종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여러 가지 생물의 특징이 있다면 생식, 유전, 자연선택, 진화는요 한 묶음입니다. 알겠니? 한 묶음. 생식을 통해서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그 유전자가 가지는 다양한 형질들이 환경에 적응이 돼서 알지? 적응이 돼서 자, 선택받은 개체가 생길 거고요. 이 선택받은 개체, 이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새로운 종이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이 바로 뭐야? 종족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종족 유지하기 위해서 생식, 유전, 그리고 적응하고 진화. 바로 이렇게 하고 그 얘를 뺀 나머지는 뭐야? 개체 유지가 될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의 특징은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 지문들이 주어질 거야. 그럼 이 지문이 주어진 다음에 이 지문에 해당하는 생물의 특징이 뭐냐? 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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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보통 보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1번 정도. 1번 문제 이렇게. 1번 문제니까 되게 쉬운 거 아니야,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확인해 볼게. 알지? 자,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알지? 그래서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의 기본 단위고 기능의 기본 단위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동물을 예를 들어서 자, 세포가 있다. 이 세포들이 모이면은 뭐를 만들까? 조직이란 걸 형성한다. 그러면 이 조직이란 거는 뭐냐면은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집합이야. 알지? 그러니까 세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소화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생식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운동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과 관련된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배설 기능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하는 세포들, 같은 기능의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어. 근데 형태인데 이거는 어떤 모양을 이루는 건 아니야. 알지? 모양을 이루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옷 같은 경우는 여러 옷감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그 옷감은 실로 이루어질 거야. 그럼 실 하나가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실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니? 섬유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그 섬유를 우리가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직. 알지? 그럼 이제 이 조직, 섬유 가지고서 뭘 만들? 옷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에 모여서 어떤 옷이라는 우리가 섬유 조직이 그 섬유 조직이라고 그래. 그래서 섬유들을 가지고서 뭘? 옷이라는 형태를 만들지. 그래서 반팔을 만들고 카라티를 만들고, 그치? 자, 여러 가지 이제 옷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띠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 그래서 기관은 그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모양,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기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이 이제 우리가 소화 기능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뭐가 있을까? 입, 식도, 위, 그치? 그 다음에 소장, 뭐, 대장, 막 이런 것들, 십이지장,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우린 각각을 뭐라고 그래? 소화기관이라고 부른다. 그 우리 몸에서의 작용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 소화 기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소화기관들, 자, 여기 기관이 있으면, 자, 요 각각의 기관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모여서,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얘네들 모여서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 이것을, 자, 기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은 이제 기관이면 얘네들이 모이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래? 소화계라고 불러요. 소화계. 그래서 소화계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뭐 생식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그치? 운동계도 있을 거고요. 뭐 순환계도 있을 거고, 혈액순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호흡계도 있을 거고요. 세포화기에서 산소를 이와 관련된 거, 그치? 그래서 호흡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설하는 배설계등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각각의 기관들,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계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하나의 개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생명체의 처음 시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그 생명체의 구조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 알지? 그 다음에 이 세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기능을 담당하니까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가 뭐다? 세포가 됩니다. 그치? 세포.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를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거야.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원핵 세포. 자, 이 표현은 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찾고 있어야 돼. 원핵 세포하고 진핵 세포.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구분할 때 크게 이제 두 파트로 구분해. 하나는 원핵, 진핵, 하나는 동물, 식물. 그 원핵 세포는, 원핵과 진핵 세포는 뭐냐? 바로 세포핵이에요. 그래서 세포핵이 없으면 원핵 세포, 세포핵이 있으면 진핵 세포. 알겠지? 그래서 세포핵 안에는 뭐가 있는데? DNA가 있잖아. 그래서 DNA가 세포핵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세포가 있어. 그럼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안과 밖이 구분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막 바깥쪽에 뭐야? 세포벽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세포밖이 있고, 자, 세포 안에 있으면 요게 이제 세포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세포핵이라고 한다면, 이 세포핵을 포함해서 세포 안쪽에 요 공간 있지?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세포 안의 공간을 세포질. 알겠지? 세포 안의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한다. 세포질. 그래서 바로 요렇게. 그러니까 원핵 세포는 세포핵이 없으니까 DNA는 어디에 있다? 세포질에 있다. 알겠지? 세포질. 하지만 원핵은 세포핵이 있으니까 DNA는 세포질이 아니라 세포핵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이해됐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명팔달 때 있잖아. 단어들을 잘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조금 잡아놓고 있어야 본 내용들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제 우리가 각각 세세하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세세한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외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요렇게. 그래서 원핵 세포하고 진핵 세포다. 그래서 원핵 세포. 그 원핵 세포는 대부분이 단세포 생명체가 원핵 세포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대표적인 원핵 세포가 뭐예요? 대장균 또는 우리가 박테리아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지. 이런 것들 대표적인 원핵 세포야. 그렇죠? 그리고 자, 진핵 세포는 세포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제 다세포 생명체가 진핵 세포에 해당이 된다. 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건 우리가 통해서 배웠겠지만은 원핵 세포 했을 때 세포핵은 이중막이야. 이중막. 그래서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는 세포에 이중막이 없으니까 이중막 구조가 없어. 그럼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자, 이런 것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세 가지.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자, 이런 것도 이중막이야. 그래서 원핵 세포에는 얘네들이 없어요. 진핵 세포는 얘네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자, 그다음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는 뭐 알지? 그럼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자,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엽록체가 자, 있고, 동물은 없어. 알겠니? 그 다음에 식물 세포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그 물이라든가 세포 안에서 물, 여러 가지 노폐물 또는 이제 색소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액포야. 그럼 액포가 발달이 돼 있으면 식물 세포고, 액포가 없거나 흔적만 남아 있으면 동물 세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세포를 구분을 할 때,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알겠니?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했죠? 또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우리가 단세포 생명체라고 그래. 단세포. 그래서 이러한 단세포 생명체고 아메바, 대장균, 집신벌레 이런 건데 얘네들의 대부분은 자, 무슨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그래서 DNA가 그래서 원핵 세포는 세포액이 없으니까 DNA는 어디에 존재하냐? 세포질에 존재한다. 세포질에.
알겠지? 바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세포 생물, 다세포 생명체가 있어. 그래서 여러 개의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조직이 돼요. 즉,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다세포.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일단 여기 사진 좀 찍어놔. 어제 가서 복수 좀 했어? 영상 받았지? 그래서 복습은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하루 이틀 지나면은 우리가 수업 때 들었던 내용들이 까먹는 게 생기거든. 자, 그러니까 까먹은 부분을 다시 듣고 이해하는데 또 시간이 또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그렇지?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 물질 대사. 자, 일단 물질 대사는 정의가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고, 자, 물질 대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이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메타볼리즘. 자, 이거는, 자, 이거지. 물질 대사기 때문에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모든 과정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 대사. 그래서 이런 건데, 우리가 물질 대사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효소가 있어야 된다. 효소. 그래서 효소는 우리가 이제 생물 촉매라고 하지. 생물학적 촉매, 생물 촉매 또는 유기물. 즉 단백질이라는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유기촉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효소가 반드시 관여해야 된다. 그럼 효소가 반드시 관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응? 효소가 반드시 관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응? 아니, 효소가 반드시 관여해야 돼. 모든 생명체의 반응은. 자, 왜냐면 생명체의 반응은 체온에서 일어나는 체온,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사람 기준으로 약 37도씨에서의 반응이야. 그럼 체온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느린 반응이라는 거지. 자, 개체 유지라는 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그 개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어. 보호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방어작용도 할 거 아니야. 그치? 방어작용. 그래서 면역계도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의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 개체,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봐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공이 날라와. 야구공이.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 그 눈으로 보고 야 이거 저거 맞겠지만 아프겠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오는 걸 보고서 어떻게 돼? 우리는 빠르게 어떻게 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사람은, 생명체는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는 것도 우리 생명체를 보호하는 반응도 물질 대사니까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 기준으로 우리 몸에서 반응은 체온이 37도라는 이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니까 굉장히 느린 반응이야. 그래서 이 느린 반응을 어떻게 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라는 생체 촉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효소는 반응을 빠르게 하는 정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하는 정촉매의 역할을 한다. 알겠죠? 정촉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특징은
자, 기질 특이성이야. 기질 특이성. 기질이라는 용어가 뭘까? 이게 생물에서는 우리가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알지? 기질. 그러니까 기질 특이성은 한 개의 반응물은 한 개의 효소하고 결합해서, 그러니까 한 개의 효소는 그 특정 한 개의 반응물과 결합해서 그 반응을 촉매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의 반응물이 예를 들어서 10,000개야. 그러면 효소가 몇 개가 필요하다? 10,000개의 효소가 필요하다. 알지? 그래서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 있고, 그 다음 반응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이제 세포업에서 포도당 있지? 그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예요. 그래서 얘가 세포업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때 이 과정에서 그렇지? 이 물질을 쪼개는 과정이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화라고 해요. 이화. 그래서 이화 대사가 일어나면은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포도당을 태우면은 연소시키면 한꺼번에 빛과 열이 에너지가 방출되겠지만은, 자,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물질 대사니까, 그치? 물질 대사고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겠지? 자, 탄소가 6개짜리입니다. 맞니? 근데 CO2는요, 탄소가 1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탄소 6개짜리가 5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그리고 1개짜리로 바뀌는 각각의 단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6개 탄소가 1개 탄소로 한꺼번에 분해되지 않아. 이렇게 이런 어떤 단계별로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단계별로 효소들이 관여하고, 그럼 이 각 단계는 또 독립된 화학 반응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단계마다 뭐가 방출이 된다?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알겠지? 에너지가 방출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응은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단계별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계별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합성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이용해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대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해?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할 거야. 자, 지금 이러한 설명들이 뭐냐면은 그 문제에서 제시문으로, 지문으로 주어져. 요 과정들, 요런 용어들이. 알겠지? 그럼 요걸 통해서, 자, 요걸 통해서, 얘는 물질 대사네. 얘는 이화작용이네. 동화작용이네. 얘는 생식이네. 생장이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얘는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거고. 그래서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그래서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이고요. 동화작용은 물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분해한다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녹말이 포도당으로 쪼개지는 거야. 잘게 쪼개지거나, 자, 또는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이, 자, 이런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유기물. 근데 CO2하고 H2O는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그래요. 무기물.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인데, CO2도 탄소 있는데 왜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일까? 이 유기물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탄소화합물.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왜 CO2는 무기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탄소화합물, 유기물은 연소가 돼. 자, CO2는 연소가 안 되지. 그래서 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다? 무기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쪼개는 과정, 이것을 이화작용이고, 이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발열이라고 해요. 발열. 그래서 대표적인 이화작용에는 세포하고 소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져, 그림이 주어졌어.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일까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일까요? 자, 이것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났을까? 동화작용이 일어났을까? 이 얘기지. 그러면 이화작용은 쪼개는 거잖아. 그러니까 큰 덩어리가 어떻게 된다?
작은 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자,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럼 얘는 이화작용이니 동화작용이니? 이화작용이지. 큰 덩어리가 쪼개져 작은 덩어리로. 그러면서 얘는 한 개가 있는데 얘는 몇 개니? 두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자, 그 입자수가 많아지면은 얘는 이화작용이야. 그럼 동화작용은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덩어리의 저분자를 큰 덩어리의 고분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노산들을 모아서 단백질을 만든다든가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포도당이 에너지 소비하고 남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전환돼서 저장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은 덩어리의 저분자가 큰 덩어리의 고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무기물이 유기물. 거꾸로 가면 이게 뭐가 돼요? 광합성이 되겠지. 그래서 무기물을 가지고서 유기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흡열이라고. 흡열.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합성을 한다든가 단백질을 만든다든가.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가? 리보솜. 리보솜. 자, 그럼 리보솜은 세포 안에 어디에 있어요? 세포질에 있다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름 보기가 나올 거야.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세포질이다. 그럼 맞아. 왜? 리보솜은 세포질에 있으니까. 세포핵이 아니잖아. 그치? 세포핵이 아니잖아.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거고. 자, 동화작용 확인하는 방법은, 그럼 얘는 뭘까? 당연히 작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로, 다시 말해서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거꾸로 가면 이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동화가 되겠지? 그럼 이때는 입자수가 줄어듭니다. 알겠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어. 자, 그러면서 이화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동화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이야. 다 우리 토합 때 배웠던 거다. 기억 되살려. 자, Y축의 에너지야. A가 B가 된대요. 자, A가 B가 된대요. 그러면 반응물인 A의 에너지는 이만큼이고, 그치? 생성물인 B의 에너지는 이만큼이니까 A가 B가 되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남지?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발열 반응 그래프가 돼. 다시 말해서 이화작용. 그러니까 여기가 포도당이 될 거고, 포도당 산소면 여기가 CO2 물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에너지를 방출할 거겠지. 그치? 자, 여기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A가 B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만큼 올라가야겠죠. 자, 이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 부족하지. 그렇죠? 이만큼 더 있어야 되잖아. 부족하지. 그럼 얘를 주위에서 그 열을 흡수할 거예요. 흡열이에요. 그래서 얘를 흡수하는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대표적인 흡열 반응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광합성일 때는 여기가 이산화탄소 물, 여기는 포도당 산소 이렇게 돼야겠지. 광합성은. 그래서 요 그래프까지 잘 좀 정리 좀 해야죠.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라는 거, 물질 대사. 자, 바로 이제 이렇게 펴놨었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의 그림이 나오지.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갤 때 이화,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들 때 동화. 그래서 이때는 모든 화학 반응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다. 이제 자, 그리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자,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 그리고 물질 대사할 때 한 가지 좀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요거는 좀 기억하자.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
ATP라는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 그래서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고, 자, 화학 에너지는 저장되어 있는 형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화학 에너지는 우리가 관찰을 못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고 사용이 되는, 자, 전환이 되는 에너지가 있어. 그럼 저장되는 에너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관찰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그냥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용해서 막 에너지를 이용할 거야. 그럼 이용이 됐어. 자, 빛이 들어오잖아. 그럼 뭐야? 전기가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이 되지. 그 우리는 빛으로 볼 수 있잖아. 자, 어떻게 돼? 히터에서 뜨거운 열이 나오지. 바람이 나오지. 그럼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열 에너지 전환이 되잖아요. 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나는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운동하니까 내 근육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공기를 진동을 시켜. 그래서 공기의 진동에서 그 공기의 파동 에너지에서 너는 어떻게 돼? 귀에서 내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용이 되는 것은 그 형태가 전환이 되면서 보인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ATP라는 화학 에너지 저장이 되는데, 자, ATP라는 명칭은 아데노신 3중 인산이라고 그래. 그치? 자, 아데닌, 리보스, 인산이야. 이거 뭘까? 아데닌, 리보스, 인산. 자, 리보스가 있으면은 DNA일까, RNA일까? 자, 리보스가 있으면 RNA, DNA는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인산, 당, 염기니까 얘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알겠니? 뉴클레오타이드. 그랬을 때 요 아데닌하고 리보스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자,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자, 그러면 3중이니까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는 거다? 3개 붙어 있다. 그래서 인산이 1개, 2개, 3개. 그래서 이렇게 3개 인산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얘를 ATP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데노신 트라이플 포스페이트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럼 이제 여기가 ATP가 되겠지. 그래서 ATP로 저장이 됐어. 그래서 세포흡을 통해서 ATP가 만들어졌어. 그 여기가 딱 끊어져. 그러면은 인산이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단 말이야. 그럼 2개는 뭐야? 다이비트. 그러면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그래서 ADP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인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오겠죠? 자, 이때 얼마의 에너지가 나오냐? 7.3kcal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이 에너지 가지고서 생명활동에 쓰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ADP에서 다시 여기가 또 끊어져요. 그러면은 인산이 1개니까 뭐야? 1개는 뭐다? 모노거든, 모노. 그래서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그래서 AMP가 돼. 인산이 떨어져 나와. 그럼 이때는 7.0kcal의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은 생명활동에 이 에너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ATP를 만드는 장소가 어디야? 바로 어디서 만들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ATP를 만드는 장소야.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사람은 그 생명활동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세포의 기능, 생명활동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라 불러요?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많은 영양제 중에서 이제 너는 필요 없어. 너는 괜찮아. 알겠지? 자,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이나 한 20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0대 넘어가면서 ATP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 그래서 이 ATP의 기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어른들이 먹는 영양소 중에 영양제 중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여준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제 그거잖아. 우리가 이제 막 시험 기간에 잠 못 자고 막 공부하잖아. 그 피곤하면 이제 뭘 먹어? 막 에너지 드링크 먹잖아. 근데 에너지 드링크 먹지 마.
어차피 우리가 생명활동 하려면 뭐가 필요해? ATP가 필요해. 그러면은 요 ATP를 만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부스트업 하는 거야. 부스팅 하는 거야. 부스팅. 그게 바로 뭐냐면 비타민 B야. 그래서 공부할 때 피곤하잖아. 그러면 그 에너지 드링크 막 이런 것들 먹지 말고 몬스터 막 그런 거 먹지 말고 핫식스 이런 거 먹지 말고 비타민 B 영양제 있지. 약국 가면 비타민 B 팔아. 비타민 B 복합제, 복합 영양제 그거 하루에 하나씩 아침마다 먹어. 그러면은 이 비타민 B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막 올리는 거야. 그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덜 피곤한 거야. 알겠지? 그럼 몸에 좋은 거잖아.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달라요. 카페인은 우리 몸을 각성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신경의 영양, 뇌 신경의 영향을 줘서 피로를 덜 느끼게끔 만드는 거야. 유도시키는 거야. 근데 ATP를 많이 그러니까 먹는다고 ATP가 용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카페인은 ATP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근데 비타민 B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그 순간.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더 많이 만들겠지. 그럼 여기서 ATP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돼? 활동할 수 있으니까 피로감을 더 느끼는 거야. 자, 우리가 피로하다, 눈이 피로하다, 아, 피곤해, 막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뇌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야. 뇌 기능이. 그러니까 이 뇌 기능이 너무 피곤하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잘 안 와. 그럼 뇌는 어떻게 돼? 그 한정된 에너지 가지고서 기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능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요. 줄여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있잖아, 양분들 있잖아. 음식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칼로리가 나오잖아. 칼로리 소비가 제일 많은 곳이 뭐냐면 뇌란 말이야, 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ATP를 많이 만들어서 그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럼 이제 뭐냐면 덜 피곤해지는 거야. 왜? 뇌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활동해야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으면 활동을 줄여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피곤한 거야. 졸리는 거야. 그래서 피곤한 거 졸리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바로 ATP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 잘 봐도 이거는 우리 통합에서 한번 배웠긴 해. 근데 자, 기본 베이스 다시 한번 잡고 갈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자,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입니다. 먼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 자,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고요. 이 자극, 그래서 빛, 온도, 소리, 접촉과 같은 외부 자극을 감지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감각기관이야. 알겠지? 감각. 그래서 시각은 눈, 청각은 귀. 자, 그리고 우리 몸의 평형 감각도 귀. 알겠지? 그래서 요 평형 감각, 전정기관이나 세방고리 기관에 의해서 우리 몸의 평형 감각, 귀, 자, 바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냄새는 후각, 그쵸? 맛은 미각. 그래서 후각은 코, 미각은 혀. 그리고 우리 이제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따뜻해, 온각, 차가워, 냉각, 아파, 통각, 그치? 뭔가 나를 누르고 있네? 압각. 거칠어. 부드럽네? 촉각. 자, 이러한 피부 감각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감지하는 것이 감각기관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에서 온 자극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보내요. 그럼 중추신경계는 이걸 판단해서 어떻게 돼? 우리 몸에 있는 운동기관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대응을 해. 이렇게 와.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돼? 보고 피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야. 이때 이 자극이 전달되고 명령이 전달되는 이 전달 통로가 바로 뭐냐면은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뇌하고 척수예요. 뇌하고 척수.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감각기관을 중추신경계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말초신경계. 자, 이렇게 되는데, 또는 채성신경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바로 뭐냐? 뉴런이야, 뉴런. 알지? 그래서 뉴런이라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생명체에서 가장 긴 세포를 찾으라고 하면 뭘까? 바로 뉴런입니다. 세포 한 개의 길이가 제일 큰 거는? 자, 그럼 한 개의 세포가 제일 큰 건 뭘까? 타조알. 알도 세포잖아. 시간 그게 난자잖아, 난자. 그치? 세포. 바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러한 뉴런, 그래서 뉴런에서 감각기관이 중추신경에 어떻게 자극이 전달되고, 뉴런을 통해서 중추신경에서 내린 명령이 운동기관으로 어떻게 뉴런을 통해 전달될까? 그래서 뉴런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자, 화학 물질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화학적 신호라고 해요. 우리 요거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고요. 여기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중킬러 정도, 그리고 킬러 비슷하게 해서 자극이, 특히 자극이 전기적 신호로 전달되는 과정. 그렇잖아.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 감지해서 판단한 대로 적절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알지? 자, 마모사라는 식물이 있어요. 자, 마모사 잎에 물체가 닿으면, 그럼 어떻게 돼? 자극이 이제 촉각, 접촉하니까 그 마모사는 잎이 이렇게 접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식물은 빛이 비치는 쪽으로 굽어서 자란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식물의 반응을 우리가 굴성이라고 그래. 굴성. 근데 빛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굴광성.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바라기야. 해바라기.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밝은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공이 작아져요. 동공은 우리 그 안구를 통해서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잖아. 그 망막, 안구 이제 동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확 밝아지면 한꺼번에 많은 빛이 들어오잖아. 그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공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게 돼? 들어온 빛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럼 내가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빛의 양이 필요하거든. 시각이란 거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된단 말이야. 그 망막에 시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이 맺혀야 되는데 맺힐 만큼의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빛을 늘리기 위해서 동공,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커져버려요. 알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 동공이 커진대요. 물론 이거는 이제 반사적인 행동이죠. 무조건 반사, 동공 반사, 홍채에서 자 우리 중간 내에서 이제 관여하는 홍채 반사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왔을 때 우리 몸은 이렇게 적절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하는 경로, 자극이 들어오고 반응 명령을 내는 경로가 바로 뭐예요? 신경계고요. 자, 이 신경계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자극이 전달되는 것은 전기적 신호에 자,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알지? 자, 이 과정을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야. 엄청.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약간 어떤 브리핑 정도? 알지? 이제 OT 정도가 될 거야. 자, 다음 이제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 항상성. 자, 항상성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생물체의 몸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항상성이야. 그래서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근데 이때 항상성에 관여한 게 크게 두 가지거든. 자,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에 관여한다. 자, 일단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작용해. 그래서 교감신경에서는 자, 노르아드레날린, 알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부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 자, 교감신경은 약간은 어떤 흥분하는 작용이야. 흥분.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그 흥분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갑자기 친구가 싸움을 걸어와. 오씨, 안 되겠어. 싸워야지. 그래서 싸우려고 할 때 내 몸의 상태는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싸우려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눈 부릅떠야 되겠지. 그렇지? 자,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 침이 바짝바짝 마른단 말이야. 그래서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자, 싸우려고 하는데 막 배가 고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배고픔도 없다. 소화 작용이 억제가 돼. 자, 싸우려고 하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가 이러지 않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약간 긴장, 흥분, 긴장이 이제 교감신경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랑 화해했어.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사이좋게 손잡고. 그럼 그때 상태에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야. 왜? 싸웠으니까 이제 배고프잖아. 그래서 소화 기능이 촉진될 거야. 그래서 침이 막 나와. 눈이 풀리지. 야, 화했는데 눈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볼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흥분, 긴장, 또 억제, 이것에 의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요, 바로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하면서 항상성, 우리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자, 호르몬은, 자, 얘는 이제 주성분이 이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이야. 그래서 분비샘에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는 분비샘에서 나와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온몸에 이제 작용하거든. 굉장히 조금 느려요. 즉각적은 아니야. 자, 느려. 하지만은 약간은 자,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얘는 지속적이야. 자, 즉각적이지만은 자율신경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효과가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에 의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더우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유지하고, 자, 추우면은 어떻게 돼? 몸이 움츠러들지. 움츠러드니까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이제 몸이 움츠러들어서 이제 잇목은 이제 우리 땀샘 주변에 있는 근육 있지? 이런 것들의 근육이 수축이 되면은 교감신경. 이것이 부드럽게 풀려버리면은 부교감신경.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자율신경에서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제 이게 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세포액을 구성하기도 하지만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조직은 세포가 있으면 그 사이의 액체를 조직액이라고 그래. 그러면 세포의 안에 있는 농도도 많아지고 조직액의 농도도 많아져.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혈액은 세포액일까 조직액일까? 세포 안에 있는 액체를, 물을 세포액이고요.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 물을 조직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혈액은 세포액일까 조직액일까? 조직액. 혈관이라는 세포가 있잖아. 혈관세포. 바깥쪽에 혈액이 흐르잖아. 그러니까 세포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혈액은 조직액이야. 그럼 내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 혈액에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액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혈액의 삼투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투압이 낮아져요.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이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다시 우리 그 콩팥에서 이제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걸러지고, 그치? 그래서 이제 사구체라는 곳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제 여과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물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나 여러 가지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이 이제 그 노폐물, 요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노폐물들이 이제 여과가 돼가지고 걸러져서 자, 어떻게 생효관으로 통해서 이제 쭉 오줌으로 빠져나가는데 자, 이 모세혈관이 생효관을 뺑뺑뺑 돌아. 그래서 필요한 걸 다시 재흡수를 해버려.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한다. 야, 이 포도당 얻으려고 그 많은 밥을 씹어가면서 소화시켰잖아. 이 아미노산을 얻으려고 그 많은 단백질을, 그치? 씹어가면서 소화시켰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줌으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100% 재흡수예요. 그런데 물은 바로 우리 몸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의 농도가 낮아. 그 물이 많다는 얘기지.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물을 재흡수하면은 농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 높이기 위해서는 흡수하는 물이 줄어들어야 돼요. 자, 만약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 그러면은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될까? 갈증을 느끼겠지? 그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줄여서 다시 물을 재흡수할 거예요. 이때 이제 재흡수하는 호르몬이 뭐냐면은, 자, 이게 오줌의 양을 조절하는 거, 물의 재흡수거든. 자, 콩팥에서 자, 물의 재흡수를 담당하는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은 항이뇨 호르몬이다. 자, 우리는 얘를 ADH 호르몬이라고 해요. 항은 막는다는 얘기야. 이뇨작용, 우리 이뇨작용하면 어떻게 돼?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것이 항이뇨 호르몬이야.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얘가 많이 분비될까? 적게 분비된단 말이지. 우리 몸에서 내가 갈증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많이 분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의 재흡수가 많아져요. 바로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호르몬의 조절 작용이고,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자, 그러면 혈액의 순환이 각 조직세포,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조직세포로 혈액이 운반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의 기능에서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혈당이 높으면은 인슐린, 자, 이자에, 우리 이자라는 것이 있지, 이자. 그래서 이자는, 소화효소를 분비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 바로 이자야. 그래서 이자에 뭐,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세포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면은 포도당을 간에서, 자, 글리코젠이라는 큰 고분자 물질로 전환시켜버려요. 그리고 혈당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인슐린 대신 뭐가 분비가 된다? 글루카곤.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을 이제 혈액 속으로 내보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지. 알지? 자, 그 다음 발생과 생장인데, 자, 발생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자, 이거는 이제 한 개의 체세포가 되고요. 자, 이 체세포의 분열에 의해서, 자, 한 개의 수정란이 분열되면서 2세포, 4세포, 8세포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 포배기 때 이제 자궁에 착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포배기 때 자궁에 착상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태반이 만들어지고 탯줄이 만들어지면서, 자, 이 개체가 형성이 돼요.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해요? 태아라고 해요. 그래서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발생이라고 그래, 발생. 그래서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로 발달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 수정란이 이제 어떻게 돼? 자궁에 착상해서 뭐가 태아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한다. 알겠지? 발생.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로 세포수가 증가해서 조직과 기관이 분화하여 하나의 개체, 뭐가 된다? 태화가 된다. 자, 바로 이제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장은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의 크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개체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려 몸의 크기를 늘리는 것을 생장이라고 한다. 이때 생장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체세포 분열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란다고 해서 이게 다 생장이 아니야. 자, 겨울철에 보니까 어떻게 고르름이 점점 커져. 그 고르름은 생장하네? 그치? 그럼 이 고르름은 생명체네? 아니지. 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 개체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식하고 유전이 있다. 자, 생식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자, 자손을 만들어요. 자손을. 그래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걸 생식이라고 하는데, 자, 생식은 크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무성생식은 암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유성생식은 암수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암수의 구별이 있는 게 유성이고 무성은 암수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DNA가 그대로, 자, 얘가 뭐야? 그 자손의 DNA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성생식은 유전자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알지? 하지만 유성생식은 암수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때 감수 분열을 통해서 뭘 만든다? 생세포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세포 만들어서 하나의 자손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자손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발생이 되겠지. 그러면 이 자손은 부의 유전자와 모의 유전자가 합쳐져요. 그래서 자, 어떻게 돼?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와 모의 형질과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치? 엄마랑 아빠랑 닮았긴 했지만 똑같진 않잖아. 그치?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유성생식이야. 그러면 무성생식은 유전자의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아. 자, 유성생식은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다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럼 그 차이에 의해서 형질이 어떻게 돼? 다양화가 되는 거죠. 그럼 형질의 다양화가 일어날수록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전자의 다양성이라고 해요. 알지? 그래서 형질이 다양화되니까 어떤 환경 변화에서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체의 수가 많아질 거야. 즉, 이걸 우리가 이제 묶어서 뭐냐면은 자연 선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 선택에 유리하다. 즉, 생존에 유리하다. 종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유성생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일 때 일단 단세포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무성생식을 한다. 그래서 한 개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건데, 자, 요렇게 됐다가 요 상태에 이렇게 반이 쪼개져서 요렇게 되는 것이 이분법이고요. 자, 출하법은 여기에서 이제 점점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다음에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출하법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세포는 무성생식이고, 자, 다세포 생명체는 유성생식을 한다. 물론 우리가 일부 식물은 무성생식도 같이 한다. 맞지? 그래서 뭐 뿌리나 줄기에서 따로 그거를 뽑아가지고서 그 자손을 만드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대표적인 무성생식이에요. 무성생식. 그래서 무성생식은 유전자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전자의 다양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유전자의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이건데, 근데 단세포는 희한하게도 이게 유전자의 다양성이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자연 선택이 잘 돼. 왜 그럴까?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 돌연변이 때문에. 알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생식 있고, 그 다음에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생식입니다. 그럼 형질은 바로 뭐냐면은 개체가 가지는 개체의 여러 가지 특징이야. 개체가 갖는 특징이고 이 개체 특징인 형질은 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의 특징이 개체 특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유전은 바로 뭐다? 부모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유전이다. 알지? 자,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유전이 된다. 유전.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지 이분법. 자, 어떻게 돼? 반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 출합부부 한쪽에서 이제 어떻게 해? 막 자라는 거야. 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코알라, 외가리 이건 이제 동물들 다세포 생명체는 똑같은 개체를 낳죠.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찍을 거 있었죠.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뒤에 유전에서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하고 진화인데, 그냥 적응이란 거는 그냥 자연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우리 통합에서 배웠던 자연 선택. 그러니까 생물은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들이 적자 생존한단 말이야. 그래서 적자 생존된 형질을 가지는 개체가 그 개체 수가 계속 많아지겠지. 생식을 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그 유리한 형질에 가지는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불리한 형질에 가지고 있는 개체 수는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자손들은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만 태어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바로 환경에 대한 적응이고 이 적응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은 자, 자연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화라는 걸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구조와 기능이란가 행동 방식 등 자,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자, 사막여우, 사막은 덥잖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니? 열의 발산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자, 열의 발산이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귀라든가 팔, 다리, 우리는 이걸 말단부라고 그래. 그래서 얘네들이 크고 그럼 털은 굉장히 작아야 되겠지. 자, 북극여우는 자, 북극은 춥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열의 발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열의 발산을 줄여야 되니까 귀라든가 팔, 다리 얘네들 짧아요. 대신 몸짓이 커요. 몸통이. 그 털도 두껍고요. 지방층도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구조라든가 이런 것의 기능에 차이가 발생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 따뜻한 곳에 온대 지방에 있는 곰들은 겨울잠을 안 자잖아. 근데 북극에 있는 곰들은 겨울잠을 자거든. 추우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먹이 활동을 못 하니까 얘는 잠을 잔단 말이야. 행동 양식에도 다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바로 요건데 하나만 조금 좀 정리 좀 하자 이거. 어떤 거냐면은 추울수록 동일종의, 그러니까 추울수록이라고 하면 추운 지방일수록 같은 종에서 개체의 크기가 커질까 작아질까? 응? 개체 크기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커져요. 개체 크기가 커져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봐라. 자, 111이라고 해봐. 됐지? 그러면은 자, 표면적은 1 곱하기 1이 6면입니다. 맞니? 자, 부피는 1이에요. 맞지?
2 해봐. 좀 위로 올리자. 비교하려면은. 자, 2야. 자, 표면적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가 6면이죠. 자, 부피는 8이 되죠. 그러면은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를 보면은 얘는 6입니다. 1분의 6. 그치? 자, 부피분의 표면적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8분의 24니까 얼마? 3? 자, 3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이 표면적이라는 거는 열이 빠져나가는, 발산이 되는 면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질수록, 그쵸? 같은 면적당, 같은 부피당 빠져나가는, 열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열의 발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체온 조절에,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꼭 기억하고 있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계절에 따른 털색의 변화. 당연히 털색도 어떻게 돼? 흰색이면 다 반사하잖아. 겨울철에 흰색이면 안 되지. 그치? 빛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그래서 겨울 추울수록, 계절 추울수록 어떻게 돼? 털색은 진하게 됩니다. 왜? 빛을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 선택이 되는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자, 계속 그 개체 형질이 자꾸 변하겠죠? 유전자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전적 구성이 변하면서, 자, 새로운 종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종에,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종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 그치, 기준이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기준이 뭐냐면, 요거예요. 생식이에요, 생식. 그래서 생식을 통해서 발생을 할 수 있냐. 알지? 자, 그러니까 생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또는 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같은 종이면은 생식하고 발생할 수가 있거든. 근데 서로 다른 종이면은 생식이 안 되기도 하지만 생식을 하더라도 발생이 안 돼. 자, 또 하나는 발생이 되더라도 그 발생에서 얻어진 개체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생을 못 시키면 생식을 못 합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됐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종이라고 불러요. 자, 호랑이하고 사자는 서로 다른 종이지. 맞니? 당나귀하고 말도 서로 다른 종이지. 그치? 자, 조랑말 다른 종이지. 자, 호랑이하고 그다음에 사자 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생식이 됐어요. 발생이 됐어. 그래서 라이거가 나왔어. 근데 라이거는 생식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손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사자는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을, 새로운 종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적응, 자연 선택에서, 자, 그 다윈의, 그치? 자연 선택설 진화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각 섬들의 핀치새를 이제 조사를 했지. 근데 먹이 환경에 따라서 이 주둥이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먹는 핀치, 그럼 씨를 어떻게 쪼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껍고 단단하다만 작고. 자, 선인장 즙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두꺼우면 안 되지. 선인장을 찔러서 즙을 빨아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길고 가늘어야 돼요. 자, 열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얘를 부숴야 되니까 이게 단단하겠죠. 그래서 먹이 환경에 따라서 이런 핀치새들의 어떤 형태가, 형질이 차이가 나더라. 근데 다윈은 몰랐었어, 처음에. 비글로를 타고서 막 돌아다녔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간 돌아다니는데, 자, 어느 이제 다윈 같은 경우 특정 지역에서 이제 딱 내렸다가, 그럼 이제 이 비글로는 그 주위를 이제 돌아다녀. 그럼 다윈은 그 지역에서 여러 생태, 이제 생물이나 동물들 막 조사하는 역할을 했어. 근데 이때는 이걸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서로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었어. 모양이 다르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서 자료를 모아가지고서 이제 쭉 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왔거든. 영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조류학자 새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한 사람한테 자기가 이제 그 수집한 이 핀치 새들을 보여줬어. 박제본을.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떤 종인가요? 그랬더니 조류학자가 딱 해서 보니까 막 조사했더니 얘네도 모두 다 핀치라는 같은 종입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이는 그때 깨닫는 거야. 야 이거 뭐야 똑같은 핀치인데 왜 이게 모양이 다르지? 이때 그게 딱 머리에 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그 갈라파고스 군도의 어떤 섬에서 채취한 표본인지 몰랐던 거야. 어느 섬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늦게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때 선원들한테 막 편지를 보내. 야 그때 있잖아 우리가 갈라파고스 갔을 때 내가 이거 했었는데 너 기억나니? 그러면 얘는 어느 섬에서 채취했지? 표본을 구했지? 막 이거 다 편지 다 돌린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서 자연선택설 다윈의 진화론, 자연선택설 다윈의 진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거야. 종의 기원이. 그래서 이게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물하고 무생물을 구분했는데, 자, 맨 처음에 봐봐.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물과 무생물, 강아지하고 강아지 로봇이야. 그치?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구조적인 특징. 강아지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봇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 단위체가 있다는 얘기야. 단위 물질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강아지는 먹이를 통해서 세포를 해서 에너지를 얻고 물질을 산다는 얘기죠. 호흡과 배수를 해요. 자, 체온을 유지하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생장하고 새끼를 낳아요. 근데 강아지 로봇은 건전지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여기는 이제 ATP라는 화학 에너지지만 건전지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고, 자, 호흡을 하거나 숨 쉬거나, 그치? 자, 똥 오줌 놓지 않잖아. 우리 집 똥개씨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또 오줌, 똥 오줌 또 한 바퀴 쌓아들어. 14살이야, 우리 집. 개 키우니? 고양이? 14살인데, 오우씨.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주 그냥 똥꼬발랄해, 진짜. 자, 그리고 생장 못하지. 그 다음에 새끼를 낳지 못해요. 바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점은 구조적으로 형태가 모양이 똑같아. 4개의 다리, 머리, 몸통, 꼬리. 그렇죠? 그리고 기능적 특성은 둘 다 에너지, 물론 화학 에너지, ATP, 전기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하고요. 소리도 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야? 이러한 특징들은 얘는 생명의 특징이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는 생물이고 로봇은 비생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가끔씩 나오니까, 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부분만 잘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요 파트에서 마지막에 뭐냐, 바이러스야. 야, 우리 이거 바이러스, 그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그 코로나 때. 너 백신 맞았냐? 안 맞았어? 잘했어. 암만 해도 백신이, 코로나 백신은 검증이 아직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효과가 있겠지. 효과 당연히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증은 뭐냐면,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야.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검증을 못한 상태. 그래서 보통 검증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급하니까 이제 급격히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는 3차까지 맞았긴 했지만 안 맞는 게 좋긴 해. 자,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자, 어떤 사람은 비루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바이러스, 비루스. 자, 이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 자, 일단 얘가 무생물의 또는 비생물의 특징이 뭐가 있냐.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단백질하고 핵산으로만 가진 단백질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결정 안에 핵산이 들어가 있어. 자, 핵산 하면 뭐가 있지? DNA, RNA. 그치? 그래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냥.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생명 활동을 아예 못해. 왜냐하면 생명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장을 하든 생식을 하든, 알지? 뭐 항상성을 갖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든 이 모든 반응은 물질 대사란 말이야. 근데 물질 대사를 못해.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무생물의 특징, 비생물의 특징을 가져. 근데 얘가 자, 생물의 특징을 가질 때는 어떤 경우냐? 바로 숙주세포 안에서. 알지? 그러니까 그 자신 혼자는 안 돼. 그런데 숙주세포. 자, 숙주라는 거는 기생하는 생명체의 대상이 되는 생명체가 바로 숙주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주는 기생에 들어가고요. 공생의 개념 달라. 공생은 윈. 윈이 공생이야. 알겠지? 윈이 공생이야. 자, 기생은 나는 윈, 너는 루즈. 나는 위너, 너는 루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것을 취해서 너의 것을 이용할 거야. 대신 너는 죽어. 이렇게 하는 게 기생이야. 그래서 그때 루저가 되는 것이 바로 숙주세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숙주세포 안에서 자, 이 숙주세포의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하여 생명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복제한다고 하죠. 복제. 똑같은 바이러스 복제하고 물질 대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명 활동하기 때문에 생물의 특징도 갖는다. 생물의 특징도 갖는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에 놓여 있다. 자, 얘를 생물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미생물이라고 할 거냐, 비생물이라고 할 거냐, 무생물이라고 할 거냐. 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경계에 놓여져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바이러스가 1892년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먼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단해요. 그냥 단백질 결정이 안에 DNA나 RNA가 들어가 있어. 그럼 당연히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세포보다 작죠. 그렇지? 그리고 다양한 모양을 가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백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항체가 이 바이러스에 딱 결합해야 돼. 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왜 특히 뭐 감기, 독감, 요즘 독감 유행하잖아. 그치? 그래서 독감에다가 코로나까지 더해져 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럴 때 또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줘야 돼. 그치? 나도 이제 지난주 초에 지난주에 약간 감기가 오더라고. 막 기침하면서 목이 칼칼하고. 비타민C를 하루에 이제 11씩 먹거든. 근데 그거를 2배로 늘렸어. 그랬더니 하루 반 만에 딱 끝. 자, 분명히 코로나 때 나 분명히 코로나 걸렸을 거야. 그런 적이 있어. 한 2번인가 그래. 수업하다가 몸이 막 오한이 오는 거야. 으스으스 막 추워. 그래서 막 사시 나무 떨지 막 추운 거야. 아, 이거 코로나구나. 그럼 그때 내가 한 게 뭐냐면 막 비타민C 막 먹고 집에 가가지고 타이레놀 먹은 다음에 막 전기장판 온도 올려가지고 땀을 쫙 빼. 그 하룻밤 만에 다 나왔어. 내가 평상시 비타민C를 그렇게 많이 먹거든. 비타민C 되게 좋아.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자, 비타민 C는 내성 같은 없어. 왜냐면 얘가 수용성이잖아.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데 다 사용이 돼. 그 사용되고 남으면은 이거 그냥 오줌으로 빠져나오거든. 오줌으로 빠져나올 때 그 이제 배설 기관을 다 통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비타민 C가 그 배설 기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방광염 이런 것들 막 생기면 이제 되게 불편하잖아. 자, 그런 것들 예방하는데도 비타민 C가 굉장히 도움이 돼. 그래서 비타민 C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 많이 먹을수록. 알죠? 내가 그 비타민 C 한 5년, 6년, 6, 7년 됐구나. 그 사이에 거의 진짜로 독감 걸린 적 한 번도 없고요. 감기도 걸린 적 없어. 그냥 감기 오겠다 싶은 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처음에 목이 칼칼해. 기침 시작하면서 이게 코로 넘어가. 코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몸살로 넘어와. 감기 오면. 근데 목이 칼칼할 때 비타민 C를 막 먹어줘. 그래서 막 2시간마다 2알씩 계속 먹는. 잘 때는 막 4알, 5알씩 먹고 자. 그럼 그냥 하루 반? 그럼 나아버려. 감기로 고생 안 하거든.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모양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항체가 가서 딱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나 감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네들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생겨. 그 돌연변이 생기면 어떻게 돼? 모양이 바뀐단 말이야. 바뀌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항체가 딱 가야 되는데 이게 모양이 딱 안 맞으니까 항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감이나 감기 맨날 이것 때문에 해마다 고생하잖아.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크기는 작고요. 다양한 모양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크게는 단백질 껍질과 그 안에 뭐다? 핵산, DNA, RNA. 근데 이것이 모두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DNA가 있으면은 그래서 핵산을 따라서 자, DNA 바이러스가 있고요. R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 자, 핵산에 의해서. 그럼 DNA와 RNA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 DNA는 2개의 가닥, RNA는 단일 가닥.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자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자, RNA는 DNA에 있는 유전자 그 정보를 복사해서 전사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핵산. 그치? 그러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야 되니까 자, DNA가 이제 세포 분열할 때 DNA가 복제가 되잖아요. 자,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 잘못 복제가 되면 어떻게 돼? 염기 서열이 하나만 달라져도요. 이 유전 정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 유전자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되는 거고 형질도 어떻게 돼요? 돌연변이 형질이 나타날 거야. 그치? 자, 안 되잖아. 자,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내가 뭐 수행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로 워드 작업을 했어. 그 워드 작업했는데 실수로 이게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놔? 백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잘못이 됐을 때 백업된 걸 가지고서 다시 살리거든. 그러니까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나머지 한쪽 가닥이 백업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유전 정보가 돌연변이 유전 정보, 정상 유전 정보에 있으면 이 정상 유전 정보에 있는 나머지 가닥의 정상 유전 정보가 돌연변이 정보를 고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적어. 그래서 DNA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백신은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끝입니다. 또는 이제 한 몇 번 맞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안 맞아. 우리 어릴 적에 막 콜레라 예방주사 막 많이 맞고 불주사도 맞고 그치. 막 이제 특히 콜레라 예방주사, 콜레라 굉장히 많이 맞았을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안 맞지? 안 맞아. 안 맞는단 말이야. 왜냐면 그만큼 이제 면역력이 커졌으니까. 근데 그 콜레라 예방주사는 백신은 늘 똑같은 거야. 왜? 얘는 DNA거든. DNA거든. 자, 근데 RNA는 단일 가닥입니다.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감기했을 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야. 근데 얘는 RNA 바이러스야.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질병, 바이러스의 질병이 유행을 일으키잖아.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사스, 중증 호흡기 질환, 사스, 그 다음에 조류 독감. 이제 이게 조류, 이제 닭이나 거위, 오리한테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그 동물한테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인체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돌연변이 때문에. 그 돌연변이에서 인체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 인체한테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대유행을 타게 되는 거지. 사스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사양 고양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중국에 있는 사양 고양이라는 그 종에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야? 박쥐에서 나온 거야, 박쥐. 근데 그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행되는 것들이 바로 RNA예요, RNA. 알죠? 그래서 바로 요거. 또 하나 대표적인 거는 HIV.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우리가 흔히 AIDS. 뭐라고 하지? AIDS. 알지? 그래서 요거는 RNA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 같은 경우, HIV 같은 거 백신을 못 만들어. 백신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RNA고 얘네들이 계속 증식할 때마다 어떻게 돌연변이 일으킨단 말이야. 돌연변이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에이즈, 요게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냥 그 증상을 억제하고 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정도의 약물 치료만 한단 말이야.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이 있어. 박테리오파지. 그래서 얘는 박테리아를 숙주세포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라고 그래. 파지. 박테리오파지. 자, 머리,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 머리 부분에 요 안에 DN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DNA이고 그 나머지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박테리아가 있으면은 요게 침같이, 목이 침같이 있어. 침이 쫙 해서 침으로 찔러. 그럼 요 DNA를 요렇게 해서 DNA를 박테리아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 요 DNA는 박테리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자 바이러스가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제가 되면 이제 이 세포 안에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일정량 되면 어떻게 돼? 이 세포를 뚫고 뛰쳐나와. 그럼 이 세포는 죽는 거야. 무슨 얘기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IV 바이러스도 우리 사람 세포 안에 들어가서 오래 잠복기를 거쳐요. 자, 잠복기라는 거는 얘네들이 증식하는 거야. 그 잠복기를 거쳤다가, 그래서 이 잠복기는 개인마다 달라.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이게 꽤 오래 가기도 하고,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은 짧은 시간, 오래 가면 이제 이게 몇십 년도 돼요. 10년, 20년도 돼요. 잠복기가.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퍼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적혈구, 백혈구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 혈액에는 면역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백혈구잖아.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지, 바이러스. 그래서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자, 이러한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적 특징을 모두 갖습니다. 그쵸? 그래서 생물적 특성, 비생물적 특성. 자, 여기 정리했지만은 바로 요거야, 요거.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이건 따로 적지는 마. 알겠지? 그래서 생물적 특징은 유전 물질의 핵산이 존재한다. 그래서 DNA가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가 있으면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좋고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많아요. 근데 그 자체로는 물질 대사를 못하지만은 숙주세포 내에서는 이 숙주세포의 물질을 이용하여 물질 대사하고요 증식합니다. 그럼 증식이라는 것이 뭐야? 자기 복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뭐야? 유전이 되기도 하고. 그쵸? 유전이 되기도 하고. 자,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다양한 종류로 뭐가 돼요? 진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종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적 특징이야. 근데 생물적 특징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숙주 세포 안에서만. 그러면 비생물적 특징은 뭐냐?
숙주세포 밖에서는 비생물적 특징이다. 자, 일단 세포 구조가 아니야. 세포 구조라 하면 기본적으로 세포막이 있어야 되지. 인지질의 이중층인 세포막이 있어야 되지. 근데 세포막이 없어. 그리고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인 리보솜도 없어요. 그래서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숙주세포 밖에서 그냥 얘는 단백질 결정체, 단백질 덩어리에 해당돼. 자, 그리고 그 자체로는 리보솜이 없으니까는 효소를 못 만들지. 그래서 물질 대사를 못 해요. 호흡을 못 해요. 합성을 못 해요. 이화작용, 동화작용을 못 해요. 왜?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효소를 못 만들어.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주성분이. 그러니까는 세포 밖에, 숙주세포 밖에서는 자, 바이러스는 뭐다? 비생물 또는 무생물이 된다. 자, 이러한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계에 놓여져 있는